삼성 바이오로직스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 보셨지만 오늘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되는데요. 고의성 여부를 비롯해서 과연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서 즉시 주식 거래는 정지되게 되는데요. 과연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의 김연학 교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률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자, 사실 이 문제는 교수님 올 여름부터 제가 여러 번 출연했었죠. 그때도 이제 나오셨었는데 오늘 이제 재감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뭐라 해야 되지? 정말 다 이제 끝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이 나야 끝나는 거고 오늘 결론이 날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되지만 또 의외로 또 연기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그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제 금융기관들 감독할 것이고요. 이거는 반관 반민 부처입니다. 그런데 그 상위로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금융위원회 산하 정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간의 이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잘 아시겠지만 올 초에 그 금감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을 통보를 하고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제 정선위원장인데 정선위원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기구인 정선이 이 의사결정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한 3차례 정도 5월달에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사결정기구는 아니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이제 정선위에다 낸 거죠. 근데 이 정선위가 6월 7일에 걸쳐서 5차례에 걸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나온 결론이 뭐였냐니까 바이오젠 콜옵션을 잇따라 부과했다는 사실을 공시를 안 했다. 그 부분만 정선위에서 인정을 하고 분식회계 부분은 결론을 못 내리겠다. 라면서 금감원에다가 다시 토스를 했습니다. 다시 감리를 해라. 그래서 금감원에서 재감리 결과 이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이건 금감원에서는 아무리 봐도 분식회계가 분명합니다라고 그 금융위에다 다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이제 다시는 또 재감리 지시할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난 10월 말에 1차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오늘 2차 회의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지금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금융감독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이 나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정선위는 위원이 5명입니다. 5명이고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이 정선위원장이고 상임위원이 한 분 계시고 비상임위원은 3분인데 3분 다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최종 의사결정이 나는데 지금까지 들리는 바로는 이 5분간의 의견 일치를 못 봐가지고 계속 지금 그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상황이 오늘 해소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소장님께서는 처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데 그러면 오늘 재감리 결과도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역시 이 며칠 전에 한겨레와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서 이제 공개된 문건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로 살피건대 고의적인 분식이다. 이 혐의를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다. 역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교수님한테도 견해를 여쭤봐야겠네요. 이제 저기 CFO 출신이시니까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아까 질문하신 게 이제 고의적이고 명백하냐. 이게 중과실이냐 고의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은 중과실이나 과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삼성같이 큰 회사에서 과실로 그랬다고 믿지 않고요. 고의냐 무의미냐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고의성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고의성은 있다고 정황정당상 판단하는데 그럼 과연 그것이 명백하냐. 나름대로 의사결정 체계에서 그 6개 회계법인의 의견도 구하고 그 당시 금감원에 신고도 하고요. 나름대로 절차는 다 밟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백하냐에 대해서 여전히 이론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야기하신 박용진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했다는 즉 미전실과 이 문제를 고민하는 메일을 주고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삼성 측에게는 조금 불리한 정황 증거인데 근데 이게 또 과연 스모킹 건이냐
명백하게 미전실에서 야 이거 회사가 뭐 이러저러 상황으로 승계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회계를 좀 부풀려라고 지시를 했다는 문구가 있으면은 명백하게 이제 증거가 될 텐데 의논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명백한 불리한 증거이면 분명하지만 역시 정황 증거의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정도 증거는 이미 저희들 판단에 이미 금감원에서 지금까지도 금융에 제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알게 된 건 이제 최근이지만 또 하나 또 삼성의 또 유리한 상황 전개는 지금 콜 옵션을 행사를 하겠다고. 그렇죠. 예, 바이오젠이 그래서 공동 경영을 하겠다고. 네. 이것은 또 하나 이제 사건이 이제 뭐 바뀐 것인데 저희들 볼 때는 그간에 오히려 그런 콜옵션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사실 그간의 삼바가 계속 지분을 늘려왔었어요. 네. 처음에 85대 15였는데 사건이 터졌을 때는 81대 9, 91대 9, 그리고 95%까지 늘려왔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바이오젠에서 콜옵션 행사하겠다고 하는 거는 역시 전략적 제관계이기 때문에 둘 간의 관계에서 야, 이 삼바가 불리한 상황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콜옵션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의심도 들고요. 어쨌거나 지금 나타난 증거들이 불리한 증거도 있고 유리한 증거도 있는데 저도 굳이 추출하자 그러면은 오늘 단순히 뭐 중과실이나 과실 정도로 하지 않고 난다면은 고의로 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듭니다. 네. 냉정하게 이제 여러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데 고의가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실이다 아니면은 뭐 분식회계는 맞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삼성 합병과 연계된 부분을 삼성을 또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만 이걸 먼저 다퉈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의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라는 것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 측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고 볼 삼성 입장에서 본다면 회계적으로 먼저 따져봐야 된다면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가 그 과실이 있고 중과실이 있고 고의가 있고 무혐의가 있겠죠. 그 반대쯤에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입니다. 숫자를 뭐 원으로 세서 달러로 쓰다든지 단순한 착오 기재 이런 정도고요. 중과실은 회계 기준을 어떤 선택함에 있어서 착오나 판단 미스나 실수로 뭐 A라는 회계 기준에 B라는 이런 겁니다. 근데 삼성같이 뭐 관리의 삼성 아닙니까? 거기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가진 회계사들도 많이 있을 텐데 단순 실수나 큰 실수를 했다 보기는 어렵고 정말 고의로 한 것이건 아니면 아예 제대로 한 것이건 둘 중에 하나여야지. 저는 만일에 모르겠어요. 중과실로 오늘 결정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감독기관의 책임 회피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과실은 경우에는 처벌을 강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반론이 아닌 이제 보충 설명이 될 텐데요. 이제 고의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계 처리를 제대로 분식 회계 처리를 되돌렸을 때 그것이 상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상장 요건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고의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와 같은 경우에 이제 정확히 해당하고요. 앞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역시 이제 반론이 아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라면 이 문건의 성격을 조금만 말씀드린다라면 합병과 이 분식 회계의 연관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최초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이게 시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분식회계가 합병회계를 사후적으로 합당화하는, 사후적인 정당화하는 회계 처리다 이런 식의 입장이었었는데 이 문건을 보게 되면 합병과 분식회계가 서로 인과관계가 뒤바뀌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합병과 분식회계 사건이 동떨어진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실제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합병 때의 회계 처리로 말미암아서 회계법인에서 지금 특정한 회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회계 처리를 따를 경우 완전 자본 잠식에 달하게 된다. 그리고 완전 자본 잠식에 달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규 차입금이 중단되고 그다음에 상장도 못 이루게 된다. 이런 규정들이 나오고 또 하나 이제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보면 지금 과거에 이제 공시누락으로 고의 공시누락으로 드러났던 혐의로 말미암아서 상장 시에 합병 시에 제일모직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어져서 이재용 일가에게 유리한 결과를 빚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두 개의 사건을 따로 동떨어진 사건으로 해서 하나가 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두 사건이 이어진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또 약간 그 정황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증선이가 정말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회계 분식을 했느냐를 두고는 지금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앞서서 이제 고의라는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실제로 그러면은 증선이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결론을 낼 확률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습니다. 뭐 상황으로 제가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중에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참 네. 조심스럽긴 한데 뭐 사실은 정선위라고 하는 것도 그 기계가 아니잖아요. AI가 뭐 판단하지 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여론이라든지 뭐 지금 계속 고민하는 부분은 정황 증거상으로는 또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 김 센터장 말씀하셨듯이 삼성의 그 합병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을 돕기 위해서 그럼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바이오로직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나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요번에 나타난 그 증거는 아마도 그거를 조금 더 강화하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증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금융위에다가 제출이 됐을 거고요. 네. 그건 이미 정선위원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롭게 뭐랄까요? 새롭게 무슨 의사결정을 바꿀 결정적인 근거가 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다만 일선 감독원이 금융감독원에서 확고하게 재감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건 고의적인 분식회계다라는 의견을 명확하게 표시했고 또 여론적으로도 저같이 뭐 심정적으로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는데 굳이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삼바 쪽에 조금은 불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오해가 없으실까 저희가 이제 증선의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시나리오별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럼 결국 소장님 말씀은 삼성 측이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사전, 사후 다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거죠.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다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문건에도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건 중에 저희들도 보면서 이제 약간 깜짝 놀랐는데 일종의 내부 제보자의 폭로 문건처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한 번만 읽어본다라면 통합물산은 9월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바이오 사업 가치를 6.9조로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하였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참여연대 성명이라고 해도 전혀 뭐 누가 의심하지 않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합병에서 이재용 일가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바이오 부분의 사업 가치를 과대평가하였다는 그런 진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증선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제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데 이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장 실질 심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일단 거래가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한때는 시가총액이 30조 이상이라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4위의 기업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뭐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수많은 뭐 8만여 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가들이 뭐 기관 투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아우성을 칠 거고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가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면 다시 이제 거래는 재개되는 거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제 실질 심사를 한국 거래소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 거래소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는 이건 너무 심각하니까 분식이 심각하니까 상장 폐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선 기간을 줘서 이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개선을 해라. 배우조 선양이 그랬었죠. 개선 기간을 주고 개선됐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거래를 재개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 규모의 뭐 말씀하셨지만 규모 회사들이 바로 상장 폐지로 들어간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면 거래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뭐 한 결론이 분식회계 결론이 나와서 거래 정지가 15일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데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다 해버리면 거래 재개가 되는데 대우조선의 경우는 1년 3개월 동안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들이 자기가 돈이 묶여버린 거죠. 황금성이 없어지는 건데 대우조선은 그 당시 또 이미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자 숫자도 적고 그런데 삼바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건 그 충격과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거래 정지 기간이 얼마가 된다 하더라도 남은 며칠을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당국도 뭐
노심초사하고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역시 이제 개인 투자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투자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대해서는 소장님께도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참여연대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저희도 사실 이제 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싶은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참여연대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곤혹스러울 정도로 네. 이제 전화가 오고 있는데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도 계속 지금 최근 며칠은 이걸로 고민하고 있는데 네. 실상이 대단히 심각하다. 지금 이제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당시 2015년에 애초에 회계법인이 요구하던 대로 회계 처리를 했다라면 완전 자본 잠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증선위에서 이것이 회계 분식으로 결정 나게 되면 재무제표를 수정 제공 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2015, 16, 17 이 3개년 재무제표가 모두 완전 자본 잠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저희들이 좀 실제로 계산을 해봤는데 예. 참 애매한 것이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가증권 상장 규정 이제 재심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간단치는 않아서 뭐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측면에서 또 감안하여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우조선 해양이 그 사례였고 상장 그래서 폐지가 되지 않았던 건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회계 처리했다라면 3개년 연속 완전 자본 잠식이어서 정직하게 공시한 기업이라면 상장 폐지가 돼버렸을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제 분식을 하고 그리고 여러 논란 끝에 증선위에서 분식 결정이 나고 상장 재심사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공익적인 가치들을 감안해서 상장 폐지가 유보된다 하면은 이거 역시도 좀 웃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투자 지분이 이제 9%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악으로 갈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장 폐지까지 가게 된다라고 네. 하면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예. 경우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있을 수 있는데 예. 일단 금감원에서 2015년에는 그 수정된 회계 기준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ISD라고 하는 거는 투자가 정부간 소송입니다. 네.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네. 손해를 봤을 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금감원을 또 정부로 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네. 반관 반민 사실은 민간기구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재판에서 다뤄지는 문제고 뭐 엘리엇이라든지 그런 어떤 헤지펀드 투자가들은 만약에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만일에 정부가 이번에 뭐 무혐의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 금감원에서 한번 이렇게 뭐 부직 해결하고 그렇죠. 뭐 발표를 해가지고 노이즈가 손해를 입은 투자가들이 많습니다. 예. 또 그분들이 또 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만일 삼성의 귀책 사유로 되면은 또 정부가 아니라 삼성이라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를 대상으로 투자가 소송을 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든지 정부나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소송 사태는 이게 뭐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참여연대. 저희 역시도 이제 뭐 우리 교수님 의견에 뭐 저는 반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ISD 소송 뭐 이것과는 별개로 소액 주주들의 뭐 주주 대표 소송이라든가 그리고 채권자들의 집단 이와 소송이요? 같은 집단 소송 이런 것들은 오히려 활성화되어야만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시나리오라고 하면 이제 공이 한국거래소로 넘어가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되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한국거래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예측해 보자면요. 역시 이거를 똑같은 얘기긴 한데 어쨌든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한국거래소도 글쎄요. 이거 관련해서 뭐 저희 취재 기자들이 물어보면 일체 함구하고 있어서요. 사실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일단 고의적 분식 회계라고 해서 올라오면 적격 심사에서 뭔가 처벌은 해야 되고 지금까지의 경우를 볼 때 조그마한 그 코스닥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뭐 자본 몇 가지 뭐 자본 잠식이라든지 뭐 회계 장부 제로 미제출이라든지 횡령 배임 뭐 그냥 상폐가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상폐가 되는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 여러 가지 또 경제도 지금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신성장 엔진을 찾아야 되는데 또 바이오 분야가 네. 아무래도 신성장 산업이다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또 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그 죄를 저지른 임원들이나 CEO들은 밉고 당연히 또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투자가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우해양조선이라든지 이렇게 심각한 분식 회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바로 상폐시키지는 않고 네. 개선 기간을 주었거든요. 네. 네. 굳이 짐작을 해본다면 예. 만일 고의적 분식 회계라고 정선에서 판단이 된다면은 바로 상폐에 들어가기보다는 개선 기간을 줘서 일정 기간 후에 그 개선됐다고 판단됐을 때 거래를 재개시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야말로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죠. 알 수가 예. 없습니다. 네. 비슷한 견해신 거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파장을 생각한다라면 대단히 심대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면 말씀처럼 어떤 상당한 유예 기간을 두고 거래 정지 기간을 두고서 어떤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어떤 공익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과거 이제 분식회계 사례는 뭐 있었죠. 그런데 예. 이제 이런 측면도 봐야 되지 않을까. 유야무야 넘어간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뭐 우리가 처벌 효과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 뭐 투자자 우려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한다면 상장 폐지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또 예를 정의의 실현이라든지 뭐 지금 그 저희 준엄함 뭐 그런 것들을 따져 본다면 어떻게 보면 상폐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복잡합니다. 딜레마인 것 같아서 거래소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남기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소장님도 먼저 말씀을 주실까요?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 우리 사회, 우리 경제에 어떤 교훈으로 남을 거라고 보십니까? 교훈 내지는 이제 아까 말씀과 반복되긴 합니다만은요. 뭐 미국이나 이런 외국의 사례와 같이 주주라든가 채권자들의 어떤 집단 소송 이런 그 소송들이 조금은 많이 활성화되어져서 이런 일들이 이제 회계법인이라든가 이해 당사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심어져야만이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예. 어떤 교수님. 의견이십니까? 예, 저는 삼성이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네네. 정말 거의 뭐 유일한 글로벌 기업, 물론 세계 해외로 나간 기업은 많지만 세계 1위 브랜드를 2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좀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심정적으로는 뭐 조금은 상식이 있는 분들이면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회계를 분식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고 다만 그것이 아주 뭐 불법이고 명백하냐 판단은 정선이 사시겠죠. 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그 도덕성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증선이 잠시 후 9시부터 뭐 시작이 된다고 하죠. 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률 소장, 서강대 김연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